니 지금 반찬 투정하나? 1967년 12월 그날 밤 호랑이 울음소리보다 무서웠던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콩나물국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비명, 깨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침묵. 그날 이후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엔 오직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문창호지가 덜덜 떨릴 정도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내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검은 보리밥에 멀건 콩나물국 그리고 짠내 나는 묵은지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한창 클라이인 우리 삼남매는 숟가락만 입에 물고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엄니 고기 반찬은 없나? 옆집 영수는 소세지 먹는다던데. 철없는 내 투정에 어머니는 말없이 국그릇만 내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그냥 물어. 네 아버지 오실 때 됐다. 조용히 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당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밥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벅저벅. 아버지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에 퀭한 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랫목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적. 오직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자 그제야 우리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이 밥상 위를 훑더니 멈췄습니다. 희멀건 콩나물국과 시커먼 보리밥. 아버지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게 밥상이라 차려온 기가. 낮게 깔린 목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보리를 좀 섞었습니다. 내일 쌀 싸올 테니 오늘만 참으소.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풀떼기밖에 없나? 내가 속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풀만 뜯어먹으라고. 아버지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찬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밥알을 씹지도 못하고 입에 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밥그릇과 국그릇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날카로운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벽지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몸을 웅크려 파편을 피하셨습니다. 밥상은 뒤집혔고 방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 안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그릇들은 포탄 같았고 사방으로 튀는 붉은 국물은 핏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빌어먹을 집구석 다 필요 없다. 다 나가 죽어라. 아버지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찬바람이 휑하니 들어오는 방 안에는 처참한 자네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콩나물 대가리와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다가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엎어진 밥풀이 아까워 피가 나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아 당신의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니 손에 피난다. 내가 치울게 비키라. 어머니는 내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나라.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쌀독 빈 거 보고 속이 디비져서 그런다. 네가 이해해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하면 가족한테 화풀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가난한 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맨날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속이 상한데?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고. 나는 아버지 진짜 싫다. 내가 어른만 돼봐라. 제일 먼저 집 나갈 끼다. 어머니는 내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아버지 들으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얼굴을 받고 거칠게 씻어냈습니다. 눈물이 섞인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한데 내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내 꿈은 오직 하나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나는 황급히 마당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당 평상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어린애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식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무서운 독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내만 살아서 죄송합니다. 동지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배따숩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대장이라니, 동지라니,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과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이 못난 놈아. 자식 새끼들 밥도 못 먹이는 등신아. 살아서 뭐하노. 죽지 못해 산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고해성사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낡은 러닝셔츠 바람에 등짝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버지의 등. 그곳에는 흉측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렁이가 등을 파먹은 듯 붉고 쭈글쭈글하게 뭉친 화상 흉터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름에도 아버지가 왜 덥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긴 옷을 입으셨는지, 왜 목욕탕 한번 같이 가자고 해도 화를 내셨는지 말입니다. 그 흉터는 아버지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낙인이었습니다. 어린 나는 그저 그게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흉측한 살덩어리가 동료를 구하려다 생긴 명예로운 훈장이었다는 걸
그때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평상에 앉아 우셨습니다.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챙겨 들고 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나도 조용히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형 누나는 이미 이불을 덮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밥 냄새와 비릿한 콩나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내 머리맡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내 얼굴을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을 들어 내 볼을 쓰다듬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 아버지는 멈칫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곤히 잠든 나를 깨울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거두셨습니다. 미안하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양반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 머리맡에서 미안하다고 속삭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윗목으로 가서 등을 돌리고 누우셨습니다. 곧이어 드르렁드르렁 코 골며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아버지는 이미 일하러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방 안은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맡에 어젯밤 아버지가 두고 간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붕어빵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서 서로 엉겨붙어 쭈글쭈글해진 붕어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네 주라고 사오셨다. 식기 전에 물어. 나는 식은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옆구리가 터져 팥 앙금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퍽퍽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달큰한 단팥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볼품없는 붕어빵이 아버지의 사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존심 때문에 차마 미안하다 말은 못하고 붕어빵으로 대신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쌀쌀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들어오던 가장의 무거운 어깨, 가족들 배를 골린다는 죄책감에 밥상을 엎어버린 비뚤어진 분노, 그리고 술 기운을 빌려 사온 붕어빵 봉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먹은 것은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식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그 붕어빵은 참으로 달콤했지만 끝맛은 참으로 썼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길가에서 붕어빵 냄새가 나면 나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붕어빵을 품에 안고 오셨을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식들 먹일 생각에 잠시나마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못난 애비라 자책하며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문득 엎어진 밥상 위로 흩어지던 콩나물국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파열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와장창.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잘못 만나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한 남자의 서러운 울음소리로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식은 붕어빵이 목이 매도록 먹고 싶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식은 붕어빵이 준 위로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묶인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그 소리는 도둑을 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고 우는 곡소리 같았습니다. 곧이어 대문을 부술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박칠성 씨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다 깬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이불을 끌어당기셨습니다. 여보. 아버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밥상을 엎을 때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쥐새끼의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건장한 산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져 안방 문턱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잖아. 이자까지 쳐서 내놓든가 아니면 집문서라도 내놓든가.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그들을 때려눕힐 줄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도 죽여봤다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밥상머리에서는 천하의 독재자였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털썩? 아버지가 그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이소. 내 서울 가서 꼭 갚을랍니다. 제발 우리 새끼들 보는데 이러지 마이소. 아버지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비굴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마치 밥 좀 달라고 꼬리치는 똥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비웃으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그 침이 아버지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무슨 얼어 죽을 서울. 야반도주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남자가 구둣발로 아버지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아버지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어와서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살려주이소. 이 은혜는 내 죽어서도 안 잊을랍니다. 한 달만 말미를 주이소. 나는 방문을 움켜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차라리 밥상을 엎고 고함을 지르던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무릎 꿇고 비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방문 틈을 보셨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보여주기 싫은 밑바닥을 들킨 수컷의 절망. 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흙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뛰쳐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는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짐 싸라. 지금 당장 떠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쫓기듯 짐을 쌌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이불을 꺼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옷가지 몇 벌과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아버지의 밥그릇만 챙기셨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가자.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정든 집이 어둠 속에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에 묶인 누렁이가 우리를 보고 낑낑거렸습니다. 나는 누렁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십리길을 걸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박자박 걷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내 키만한 보따리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아버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마치 뒤에서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에는 우리처럼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고단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는 표를 사러 가셨습니다.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아버지를 잡아갈까봐 계속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상남아 걱정 마라. 서울 가면 다 잘 될 기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우셨던 겁니다. 곧이어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뿌. 서울행 완행열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커녕 서 있을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기차 안. 땀 냄새와 삶은 달걀 냄새 그리고 퀴퀴한 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통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덜컹덜컹.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뛰어놀던 논두렁과 개울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집 지붕.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정수리에 묻은 침자국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모욕의 흔적.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였고 힘없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산다. 절대로 남한테 무릎 꿇고 비는 꼴은 안 보인다. 어린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기차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맞춰 내 몸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우리 남매를 하나하나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다 내 눈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어젯밤 당신의 비굴한 모습을 다 봤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붕어빵처럼 터져버린 옆구리 같아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배 안 고프나? 아버지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삶은 고구마였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서기 직전 부엌 아궁이에서 급하게 꺼내 오신 모양입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라. 서울 가면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그 말에 형과 누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구마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톱 밑에 낀 새까만 때와 손등에 난 상처가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빚쟁이들에게 짓밟힐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안 먹나? 상남이 니는 짜장면 실나? 아버지가 재차 물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생각 없다. 아버지나 드소. 사실은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구마를 먹으면 아버지의 비굴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어머니에게 건네셨습니다. 임자라도 드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곳에 가면 고기 반찬에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은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골 촌놈들의 코를 베어간다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12살 소년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의 완행열차는 나를 태우고 어른의 세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유년 시절을 저 뒤편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잠을 청하며 가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살려다오 살려다오 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서울에 도착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기차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덜컹거리는 기차 안이 차라리 천국이었다는 것을.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에 비하면 지금의 배고픔과 쪽팔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은 빛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서울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 판자촌이었습니다. 달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해서 달동네라 불렸지만 그곳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까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옆집 부부 싸움 소리가 생중계처럼 들리고 공동수도 앞에서는 물 한 양동이를 더 받겠다고 아낙네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터. 아버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뚱이 하나로 때우는 막노동뿐이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 아버지는 매일 그곳에서 선택받기 위해 목을 길게 뺐습니다. 거기 덩치 좋은 양반 이리 와. 나머지는 집에 가. 운 좋게 일감을 얻은 날이면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셨지만 허탕을 친 날이면 풀이 죽어 막걸리만 들이키셨습니다. 공사판에서도 아버지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등짐을 지는 일만 도맡아 하셨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버지의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이 시골 촌놈 똑바로 못해.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새파랗게 젊은 반장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아버지는 굽신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벽돌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구르신 겁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약을 발라주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다, 약값 아깝다. 침 바르면 낫는다.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아버지는 아플 자격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내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남들은 빳빳한 새 교복을 입고 뽐을 냈지만 나는 형이 입던 헐렁한 교복을 줄여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반질반질 달아빠진 교복이 창피해서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남아. 운동장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바쁘면 일 나가시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색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아버지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허연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 안전모에 눌려 떡진 머리. 아버지는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달려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 박상남. 교복 입으니 인물이 훤하네.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쥐며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이 나는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목소리 좀 낮추소. 남들 다 쳐다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 깨끗한 교복에 닿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모르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가자. 내 약속 안 지켰나? 서울 오면 짜장면 사준다고 안 했나?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아 끌고 학교 앞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간판이 붙은 허름한 중국집이었습니다. 입학식 날이라 가게 안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여기 짜장면 2개 주이소. 곱빼기로 주이소. 아버지는 기세 좋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 눈치만 살폈습니다. 옆 테이블의 말끔한 가족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사람들은 노가다꾼인가 봐. 냄새나는 것 같아. 그런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2그릇이 나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춘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침을 질질 흘리며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라. 서울 짜장면은 맛도 다르다. 아버지는 나무젓가락을 비벼서 내 그릇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무지 하나를 아작 씹으며 당신의 그릇을 비비기 시작하셨습니다. 후루룩. 쩝쩝. 아버지는 개걸스럽게 면을 빨아들이셨습니다. 입가에 검은 춘장을 잔뜩 묻히고 먹는 모습이 며칠 굶은 거지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 그런데 그 지폐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피가 엉겨붙어 거무튀튀하게 변한 돈. 아까 내가 아버지 손을 뿌리칠 때 보지 못했던 손등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찢어진 살점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벼서 번 돈으로 내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였습니다.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런 꼬질꼬질한 돈으로 밥을 먹어야 하나?
사춘기 소년의 뒤틀린 자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안 먹는다. 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와, 그러나 맛이 없나? 쪽팔린다. 나는 내뱉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을 그 모진 말을 말입니다. 아버지 꼴 좀 보소. 거짓꼴을 해가지고 학교까지 찾아오면 어떡하는교. 애들이 다 쳐다보고 웃는다 아입니까? 그리고 이 돈에 피 묻은 거 안 보이나? 이런 더러운 돈으로 사주는 밥내는 안 먹는다. 순간 아버지의 멈췄던 젓가락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가에 묻은 춘장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만큼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안에 든 면발을 씹어 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피 묻은 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뺨을 때리지도 고함을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쪽팔리제. 내 생각이 짧았다. 니는 귀한 아들인데 이 못난 애비가 주책을 떨었다. 아버지는 내 앞으로 밀어주었던 짜장면 그릇을 다시 당신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아깝다. 이 귀한 걸 남기면 벌 받는다. 내라도 무야지. 아버지는 내 몫의 짜장면까지 두 그릇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꾸역꾸역. 목구멍이 꽉 막힐 텐데도 아버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면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마치 울음을 삼키듯이 말입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먼저 간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상남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두 그릇의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손등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와 테이블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만큼 부모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은 없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피 묻은 돈이 아버지의 생명줄이었다는 걸, 자식 입에 짜장면 들어가는 거 보려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아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입안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려서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공사판에서 야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구석에 앉아 소주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건넨 짜장면을 거부하고 도망친 아들의 뒷모습을 안주 삼아 쓴 소주를 들이키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빌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내 방문 앞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 피 묻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어디서 구하셨는지 빳빳한 새 지폐였습니다.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무라 삐뚤빼뚤하게 쓴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에서 나는 냄새는 잉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땀 냄새였고 흙 냄새였고 사랑 냄새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짜장면을 먹지 못합니다. 검은 춘장만 보면 그날 아버지의 입가에 묻어있던 검은 얼룩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까지 두 그릇을 꾸역꾸역 삼키던 그 처절한 목넘김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짜장면 한 그릇.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1970년 봄. 판자촌에도 꽃은 피었지만 우리 집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되겠다며 공부만 파던 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자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었던 형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형의 옷에서는 언제나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최루탄 냄새였습니다. 철수야, 네 어디 갔다 오노? 도서관에 있었다. 형은 어머니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형의 가방 속에 법전 대신 유인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담배만 피워대셨습니다. 마치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한 짐승처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습니다. 학교에 갔던 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금 사이렌이 울리고 자정이 넘도록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을 서성이며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영감 일을 어쩝니까? 애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철수 학생 집 맞습니까? 아드님이 시위 주동자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서대문 경찰서에 있으니 오셔서 신원 보증 서십시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절하셨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시절 시위하다 잡혀가면 반병신이 되어 나온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놀랍도록 차분하셨습니다. 아니, 차분한 게 아니라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상남아, 니는 엄니 지키라.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깨워놓고 아버지 뒤를 쫓아갔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잡혀온 학생들과 울부짖는 부모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내놓으시오.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친구 따라간 겁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유치장 창살을 부여잡고 형을 찾으셨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뒤집히셨습니다. 철수야. 아버지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놈입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내가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경찰관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이거 안 나. 당신 아들이 빨갱이 짓을 했어, 알아. 빨갱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그 단어 때문에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목격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끔찍해하는 그 낙인이 금쪽 같은 장남에게 찍힌 것입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쿵, 쿵, 쿵. 아입니다. 절대 아입니다. 우리 아들은 빨갱이가 아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들도 아버지의 광기에 질려버렸는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이 양반아, 그만해. 알았으니까 데리고 꺼져. 대신 각서 쓰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굽신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형은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버지의 등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으셨고 형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나는 그 뒤에서 숨죽이며 걸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대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철커덕. 그 쇠붙이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구석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드셨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굵은 몽둥이였습니다. 꿇어라. 형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나. 아버지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셨습니다. 퍼.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형의 등짝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영감 왜 이러는교? 애 잡는다 그만하소. 아버지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내셨습니다. 비키라. 오늘 이 새끼 다리를 분질러 놔야 한다. 다시는 밖으로 못 기어나가게 내 손으로 병신을 만들 끼다. 퍼. 퍼. 아버지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내리치셨습니다. 형의 입에서 피가 터지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살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뛰어들어서 아버지의 팔을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소. 형 죽는다 아입니까? 아버지는 나까지 뿌리치셨습니다. 내 몸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악마. 아버지는 악마랐고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팰 수가 있는교. 경찰서에서는 살려달라고 빌어놓고 왜 집에 와서 죽일락 하는교. 이게 아비가 할 짓입니까? 순간 아버지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가장이었습니다. 니들은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은 모른다. 빨갱이로 몰리면 니만 죽는 게 아니다. 느그 엄니도 나도 상남이 니도 다 죽는다. 그 꼴 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아버지는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형을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철수야 이놈아. 제발 아비 말 좀 들어라. 공부만 해라 제발 딴 생각 말고 공부만 해라. 내 소원이다. 형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달동네의 새벽은 우리 가족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형은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버지는 약국에서 사온 연고를 형의 상처에 발라주시며 우셨습니다. 아프나? 참아라. 세상 매가 이것보다 더 아프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을 저렇게 만든 아버지가 미웠고 징그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시대는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는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몽둥이는 폭력이 아니라 절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험한 세상에 휩쓸려 죽을까봐 차라리 내 손으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안에 가둬두고 싶었던 그 처절하고도 끔찍한 사랑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당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몽둥이. 형이 대학에 붙던 날 우리 집은 잔칫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날아왔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며칠째 담배만 피워대셨고 어머니는 쌀독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누나였습니다. 아버지 내 학교 그만둘랍니다.
공장은 댕기면 돈도 벌고 야간 학교도 보내준다 합니다. 오빠야는 대학 보내야지 해. 누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와서 제발 학교만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제 손으로 교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대신 도시락을 싸들고 구로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누나가 취직한 곳은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발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종목이라 불렸지만 그 뒤에는 어린 여공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매일 아침 새벽별을 보고 나갔다가 통금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에야 들어왔습니다. 누나의 옷에서는 언제나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을 붙일 때 쓰는 본드 냄새와 화공, 약품 냄새였습니다. 누나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 철없는 나는 코를 막으며 누나를 피했습니다. 누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수도가에서 찬물로 손을 빡빡 문질러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는 살갗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 깨어 화장실을 가려는데 누나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니 누나가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있었습니다. 가발에 머리카락을 씹는 바늘에 찔려 10손가락이 온통 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물이 나고 퉁퉁 부은 손. 그것은 18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생을 하노. 누나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니 괜찮다. 내 돈 많이 벌어서 상남이 운동화도 사주고 우리 집 기와집으로 바꿔줄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가난이 우리 누나를 저 지옥 같은 공장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누나의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모처럼 풍성했습니다. 누나가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고등어 2마리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엄니네 월급 탔다. 누나는 품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얄팍한 월급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나의 한 달치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막걸리 값. 이거는 엄니 내복값. 그리고 이거는 우리 상남이 운동화 사라. 누나는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돈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밥만 드시던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돈 다 내놔라.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누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월급 봉투 통째로 가져오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나가 머뭇거리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차비랑 용돈은 좀. 잔말 말고 내놔라. 아버지는 누나의 손에서 월급 봉투를 낚아채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우리에게 나눠준 돈까지 모조리 걷어가셨습니다. 집구석에 빚이 얼만데 돈 쓸 궁리를 하노. 철수 등록금도 갚아야 하고 쌀값도 외상이다. 앞으로 월급 타면 10원 한 장 빼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나. 누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싶다던 누나의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지 너무하네. 내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셨습니다.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손에는 빈 월급 봉투만 들려 있었습니다. 아, 기분 좋다. 술맛 한번 지기네.
아버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번 돈인데, 손가락이 골마 터지도록 바늘에 찔려가며 번 돈인데, 그 돈을 하룻밤 술값으로 탕진해버리다니. 아버지 진짜 인간입니까? 나는 자는 척하고 있는 누나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누나가 그 돈 번다고 손이 다 망가졌는데 그걸 술 처먹는데 다 씁니까? 아버지가 사람입니까? 짝! 아버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불이 번쩍 났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노. 네가 돈 무서운 줄 아나? 다 너희들 먹여 살릴라고 그러는 기라. 거짓말 마이소. 지 혼자 술 처먹고 즐길락 하면서 무슨 우리를 위한다 합니까? 네, 다 봤습니다. 아까 대포집에서 나오는 거 다 봤다고요. 사실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자리에 누워버리셨습니다. 누나는 이불 속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숨죽여 우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고.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절대로 저 인간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공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책가방을 챙기다가 안방 문갑 위에 놓인 아버지의 담배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배갑 밑에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 금목걸이 3돈, 금액 3만 원, 이자 납입 확인.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금목걸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퍼뜩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던 유일한 폐물.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야반도주할 때도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켰던 그 목걸이. 알고 보니 서울 올라와서 방 한 칸 얻을 보증금이 모자라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전당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 영수증 날짜를 보니 어제였습니다. 누나의 월급날. 아버지는 누나의 월급을 술 마시는데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어머니의 목걸이가 기한이 다 되어 팔려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누나의 월급을 털어 이자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밀린 쌀값을 갚았겠지요. 어제 술에 취해 흥얼거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비참해서 부른 자조 섞인 노래였을 겁니다. 딸의 코 묻은 돈을 뺏어서 아내의 목걸이를 지켜야 하는 가장의 처지.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잊으려고 깡소주를 들이키셨던 겁니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담배갑 밑에 끼워 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뺨을 맞은 자리가 다시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누나도 나도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자식 돈 뺏어서 빚 막았다는 소리를 죽어도 하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남은 가장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누나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남아 이거 무라. 크림빵이었습니다. 돈 없다며 이거 살 돈이 어딨노? 점심 굶고 샀다. 니 단 거 좋아하잖아. 누나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는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퍼졌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 앉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김치에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목걸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누나의 부르튼 손가락과 아버지의 쓰린 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물 떠올까에. 내가 쭈뼛거리며 묻자 아버지가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됐다. 숭늉 있다. 무뚝뚝한 한마디였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딸의 월급 봉투를 뺏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녔고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처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은 공사판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올라가고 길이 뚫리던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발전 뒤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니 욕심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타이거니 기차편이 하는 메이커 운동화가 유행이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이나 시장표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나도 그 하얀 운동화가 미치도록 신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운동화 사도. 남들 다 신는다. 나만 이게 먹고 쪽팔려 죽겠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국만 드셨습니다. 돈 없다. 신발이 구멍만 안 나면 되지 메이커가 밥 먹여주나. 아버지의 무심한 대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돈 없다 소리만 하나. 내가 뭐 집을 사달라 카나 자전거를 사달라 카나. 그깟 운동화 하나 못 사주나.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내 입을 찢어서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파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공사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짓고 있던 상가 건물 공사장이었습니다. 야, 저기 느그 아버지 아이가. 친구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들은 기계로 나르는 벽돌을 아버지는 몸으로 나르고 계셨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 굽은 등,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써서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센 듯한 모습. 나는 친구들 보기가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다, 우리 아버지 아이다.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려는데 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지게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상남아.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나는 못 본 척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뛰어오셨습니다. 상남아 잠깐만. 내줄 거 있다. 아버지는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려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쇠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사장 3층 높이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근 묶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와이어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멍하니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남아. 누군가 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나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동시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우르르 쾅! 땅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콜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고? 사람 살려라. 공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자 눈앞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철근 더미와 벽돌들이 산더미처럼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의 작업화 한 짝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뒤꿈치가 다 닳아서 구겨 신은 흙투성이 작업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부들이 달려들어 철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정신 차려. 빨리 구급차 불러.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제발 대답 좀 해다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웅크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등뼈가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가슴팍에 무언가를 목숨처럼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소. 상남이 왔습니다. 눈 좀 떠보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힘겹게 실눈을 뜨신 아버지가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입술을 달싹거리셨습니다. 안, 다쳤나? 내 새끼, 안 다쳤나? 당신이 죽어가는 마당에 자식 안부부터 물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버지가 이래 돼서 어떡하노?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이 되셨는지 힘이 풀린 손을 스르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찢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이 흙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하얀색 운동화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토록 사달라고 졸랐던 그 메이커 운동화. 시장표도 아니고 짝퉁도 아닌 진짜 메이커 운동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심을 굶고 그 돈을 모아 내 운동화를 사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걸 주려고 달려오시다가 나를 덮치는 철근을 보고 온몸을 던져 나를 구하고 대신 깔리신 겁니다. 이 운동화가 뭐라고, 이깟 신발 쪼가리가 뭐라고 목숨을 바칩니까? 아버지 이거 아니지. 일나서 빨리 일나서 내랑 집에 가자. 들것에 실려가는 아버지의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피 묻은 하얀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운동화에 아버지의 붉은 피가 묻어 점점 번져갔습니다. 하얀 운동화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효의 낙인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크고 두껍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지 마소. 내가 잘못했다. 운동화 필요 없다. 다시는 사달라 소리 안 할게. 제발 눈 좀 떠보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의 가슴만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심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만약 아버지가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하지만 신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고 내 손에 들린 피 묻은 운동화만이 아버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공사장의 흙먼지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내 손을 놓지 않으려
마지막 안간힘을 쓰던 아버지의 떨림. 50년이 지난 지금도 내 꿈속에 나타나 나를 울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그날 나를 살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혼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불명.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쳤고 장기 파열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아버지는 내가 알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털 빠지고 병든 늙은 짐승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상남아. 깨어난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수이라도 준비하자. 혹시 모르니 깨끗한 옷 한 벌 챙겨온나.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아버지의 핏자국이 손톱 밑에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아버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싸구려 스킨 냄새. 평소에는 그토록 싫어서 코를 막았던 그 냄새가 그날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나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라고는 낡은 작업복 몇 벌과 양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옷을 꺼냈습니다. 집안에서 늘 입고 계시던 국방색 낡은 군용 조끼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입으셨다던 그 조끼. 얼룩덜룩 기름때가 묻고 올이 다 풀린 그 옷을 아버지는 훈장처럼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걸 입고 있어야 총알이 피해간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끼 안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와 찢어진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먼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약봉지와 함께 진료 기록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명 박칠성, 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신경증, 알코올 의존증, 소견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환청과 불면증이 심각함, 강력한 진정제 투여 요망.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벌써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눈을 감으면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귀를 막으면 총소리가 들리는 지옥. 그 공포를 견디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 환청을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르셨던 겁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술 취해 뱉던 그 말이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정신병원을 다니면서도 감기약이라 속이고 그 독한 약들을 삼켜오셨던 겁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봉지 밑에 깔려있던 찢어진 노트 한 장.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계약서에 가까웠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 및 장기 매매 동의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명 박칠성. 나이는 45세.
간 상태 양호함. 술은 먹었으나 신체 건강함. 급전 500만 원을 주면 내 간을 떼어주겠소. 수술하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음.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아버지는 자신의 간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이 지긋지긋한 판자촌을 떠나 번듯한 전셋집으로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형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남고 누나가 공장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막내 아들이 노래를 부르던 메이커 운동화를 수백 켤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몸뚱이로 벌어오는 일당 몇 푼으로는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조여오는 빚 독촉과 자식들의 미래 앞에서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종이 뒷면에는 어머니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자, 내 몸뚱이 하나 팔아서 우리 식구들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나는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이다. 덤으로 산 인생 자식들 위해 쓰는 게 뭐가 아깝겠나? 상남이 운동화 하나 못 사주는 못난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부디 나를 용서해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막힌 속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욕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는 악마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잠 못 들고 서성일 때 따뜻한 물 한 잔 떠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고독한 섬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홀로 파도와 싸우다 침몰해가는 낡은 배였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고 뼈를 깎아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피 묻은 돈이라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쪽팔린다고 도망쳤습니다. 조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일 철수 차비 500원, 3월 5일 영자 약값 200원, 3월 10일 상남이 짜장면값 1000원, 내 용돈 0원.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담배도 제일 싼 걸 피우셨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드셨습니다. 작업복은 구멍이 날 때까지 기워 입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 운동화를 사주려고 점심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를 전해주려다 내 목숨을 구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군용 조끼를 얼굴에 파묻고 아버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흘린 피눈물의 냄새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몸으로 때우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붕어빵을 사오던 투박한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나는 조끼를 챙겨 들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서 말해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버지 내가 다 알았다고. 아버지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 집의 영웅이었다고. 제발 눈 좀 뜨라고.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잡을 돈도 없어 거리를 달리며 나는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이소. 내 심장을 가져가고 내 간을 가져가소.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자식한테 인정받나 싶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가지 마소.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는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고단했던 70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슴 위로 엎어졌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눈물이 아버지의 낡은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일라소. 내가 잘못했다. 그 운동화 안 신을게. 깐 팔지 마라. 내 안 바란다.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제발 눈 좀 떠봐라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낡은 군용 조끼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체온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나의 우주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다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드릴 걸 그랬습니다. 운동화 따위 필요 없다고, 맨발로 다녀도 좋다고 한 번만 안아드릴 걸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렀고 뒷산의 뻐꾸기는 목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관을 뒤따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 배어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상여꾼의 매기는 소리가 내 가슴을 지시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지게 짐만 지고 살았던 고단한 등짝을 이제야 흙바닥에 누이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아랫목도,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 냄새도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난 뒤 가난은 더 무섭게 우리를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상복을 벗기도 전에 미싱 앞에 앉으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밤낮 없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안방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밤을 새우고 낮에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형은 학교를 휴학하고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일하던 그곳에서 형은 벽돌을 날랐습니다. 누나는 가발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나도 더 이상 철없는 막내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학교가 파하면 구두통을 메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구두 닦으세요. 광내 드립니다. 남들의 구두를 닦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그 피 묻은 운동화를 생각했습니다. 신발장 깊숙이 넣어둔 그 운동화는 나의 눈물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낸 내 인생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미싱 바늘이 부러지도록 돌고 또 돌듯이 우리네 인생도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판자촌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제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뒤늦게 공부를 마쳐 선생님이 되었고 누나는 착한 매형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 또한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줍니다. 아빠 왔다.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안고 싶으셨겠구나.
투박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웃고 싶으셨겠구나.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마음에도 없는 호통을 치고는 뒤돌아서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기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예전 우리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달동네는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저 아파트 주차장 자리가 우리가 살던 판잣집이었고 저 놀이터 자리가 아버지가 붕어빵을 사들고 오시던 골목길이었습니다. 나는 근처 공원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독한 소주입니다. 종이컵에 술을 따르며 허공에 대고 말을 걸어봅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지에. 저 상남이 왔습니다. 대답 없는 바람만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버지 그거 아십니까? 저 이제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사 먹습니다. 운동화도 메이커로 신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대학 보냈고 딸내미도 시집 보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술 한 잔을 바닥에 뿌립니다. 흙이 술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목을 축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려 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부르시던 그 유행가.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돈 벌러 간 우리님은 언제 오나. 음정 박자도 맞지 않던 아버지의 노래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노래는 노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고달픈 삶을 견디기 위한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 안 아프지에. 거기는 공사판도 없고 빚쟁이도 없지에. 무거운 지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계시지에. 대답 대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낡은 러닝셔츠 뒤에 있던 그 붉은 흉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준 사랑의 흔적입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십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거칠었던 피부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버지로 태어나 주이소. 그때는 내가 아버지 업어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그때는 짜장면 곱빼기로 사드리고 절대로 남기지 않을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붕어빵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식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던 그 냄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박칠성 씨. 당신은 가셨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미싱 바늘이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겠지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디 편히 쉬이소.